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왜 강대국들의 거대한 도박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판에서 중국이 던진 마지막 카드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정말 전격적이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뜨자마자 영국과 유럽연합 같은 서방 국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내놓았죠. 물론 이들이 대놓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지는 않았어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합법적인 절차가 우려된다는 식의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 그 속내는 아주 뻔했습니다. 눈엣 가시 같았던 마두로 정권이 드디어 정리되는 상황에 대해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러시아와 이란은 즉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작전은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주권 침탈이며 당장 마두로 부부를 석방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사태를 미국의 제국주의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인 중국은 달랐습니다. 공격이 시작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베이징의 외교부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어요. 사실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우방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 19년 전부터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무려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돈줄이 한순간에 끊길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입을 닫았다니,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거액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돈 빌려간 사람이 납치당하고 있는 걸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겁을 먹은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 거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인 걸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당시 베이징 수뇌부 내부에서는 아주 치열한 손익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두로라는 인물을 끝까지 지켜서 얻을 외교적 명분과 그를 포기하고 얻을 실질적인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아주 냉정하게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팽팽한 긴장감을 단번에 깨뜨린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직후 백악관 마이크 앞에 서서 아주 묘한 발언을 던집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장악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이 그동안 받아왔던 석유 수출분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해주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중국에게 보내는 은밀한 초대장이자 거절하기 힘든 협상 카드였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바꿀 테니 너희는 손해보지 말고 돈만 챙겨라 하는 아주 노골적인 제안이었죠. 놀랍게도 이 발언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외교부가 드디어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미국을 비판하는 듯한 화려한 수식어는 잔뜩 붙였지만 정작 실질적인 제재나 방역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거든요. 규탄한다는 말은 그저 체면치레일 뿐이었고 사실상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목소리를 높이며 미국에 대항할 때 중국은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동맹을 이토록 쉽게 내칠 수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석유 수출권을 보장받는다는 약속 하나 때문에 20년 가까이 쌓아온 관계를 저버린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베네수엘라와 중국 사이에 아주 지독하고도 잔인한 채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6시간 동안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는 그야말로 불이 났을 겁니다. 실무자들은 쏟아지는 외신의 속보를 번역해서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지도부는 회의실에 모여서 8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행방을 두고 피말리는 논쟁을 벌였겠죠. 사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중국과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라는 깃발 아래 뭉친 끈끈한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계약서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약 19년 전으로 올라가 보죠. 당시 중국은 공장을 돌릴 기름이 미친 듯이 필요했고 베네수엘라는 석유판 돈으로 복지 파티를 벌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중국이 내민 카드가 바로 석유 담보 차관이었어요. 돈을 빌려줄 테니 나중에 기름으로 갚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무서운 덫이었습니다. 보통 국가 간의 대출은 이자율이나 상환 기간이 중요한데 중국은 여기에 독소 조항을 하나 더 끼워 넣었어요. 빌려준 돈으로 반드시 중국산 건설 장비를 사고 중국 기업에 공사를 맡겨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이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베네수엘라 곳곳에 중국식 아파트가 들어서고 중국제 철도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실은 엉망이었어요. 기술도 없는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돈만 챙겨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결국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남은 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녹슨 기계들과 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중국산 고물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이쯤 되니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약 10년 전부터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비극은 가속화되었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기름값이 똥값이 되니 아무리 퍼 올려도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이때 마두로가 선택한 최악의 악수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돈다발을 들고 가야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고 서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끼니를 해결하는 참혹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비극을 지켜보면서도 마두로에게 계속 돈을 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도적인 차원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그동안 빌려준 80조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반대파 세력들은 이미 선언했거든요. 우리가 집권하면 독재 정권이 불법적으로 빌린 중국 돈은 절대 갚지 않겠다고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 마두로는 예뻐서 지켜주는 동맹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인공호흡기를 달아줘야 하는 애물단지였던 셈입니다. 중국 수뇌부가 6시간 동안 입을 닫고 고민했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마두로라는 인공호흡기를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손절하고 새로운 판을 짤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때 백악관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날아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그 약속은 중국의 가장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줬거든요. 미국이 마두로를 치우는 대신 중국의 채권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베이징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자, 이제 중국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두로라는 낡은 카드를 버리고 미국이 제안한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합니다. 미국은 왜 하필 이 시점에 중국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까요? 단순히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우리 몰래 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트럼프가 던진 석유 보장이라는 사탕 뒤에 숨겨진 독침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던진 석유 보장이라는 카드는 사실 외교적인 수사를 다 걷어내고 나면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비즈니스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중국의 80조 원을 지켜주겠다고 나섰을까요? 절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한 건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유전지대를 장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만약 마두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극렬하게 저항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시설은 전쟁터가 되어 불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빈 껍데기만 남은 유전을 차지하게 되는 꼴이죠. 여기서 미국의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돈을 떼이는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한 제안을 보낸 거죠. 정권은 우리가 바꿀 테니 너희가 깔아놓은 석유 인프라와 공급권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건 중국에게 있어 지옥 끝에서 들려온 구원의 메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무능한 마두로 밑에서 기름 한 방울 제대로 못 받고 빚만 늘어가는 것보다 미국의 관리해 유전이 정상화되어 안정적으로 기름을 받아가는 게 100번, 1000번 이득이었거든요. 사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무조건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적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석유라는 거대한 이권 앞에서는 이들도 아주 유능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돌변합니다. 실제로 약 4년 전부터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인 셰브론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마두로를 압박하면서도 뒤로는 유전의 핵심 설비들이 망가지지 않게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실무진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교감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이랬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로 미국의 특수부대가 마두로를 전격 체포하여 권력 공백을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로 친미 성향의 임시정부를 세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가장 핵심인데 바로 중국이 가진 채권을 새로운 정부가 계승하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중국이 6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건 이 세 번째 단계가 정말 확실한지 백악관으로부터 확답을 받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확답이 떨어지자마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형식적인 규탄 성명만 내고 발을 뺀 겁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는 아주 무서운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몫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석유가 나오는 수도꼭지의 손잡이는 이제 미국이 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마두로와 직접 협상해서 기름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미국의 통제해 있는 시스템을 거쳐야만 합니다. 즉, 중국의 에너지 안보라는 생명줄의 절반을 미국에게 넘겨준 셈이나 다름없어요. 당장 눈앞에 80조 원을 지키려다 나라의 미래를 저당 잡힌 꼴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피눈물을 흘린 건 다름 아닌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미국의 앞마당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했거든요. 수십 년 전부터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최신형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를 배치하며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는 바람에 러시아의 남미 교두보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중국의 이런 행보를 두고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배신이라며 경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국제정세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두로라는 공공의 적이 사라진 자리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마주 앉아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어떻게 나눠 먹을지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동거가 과연 평화롭게만 흘러갈까요? 미국이 정말 순순히 중국에게 노다지를 내어줄까요? 이제부터는 성명서 속에 숨겨진 단어 하나하나를 해부하며 중국이 어떤 식으로 굴복했고 러시아가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그 생생한 뒷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디어 침묵을 깬 중국 외교부의 성명서는 그야말로 외교적 수사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문구들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거기엔 아주 비겁하고도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죠. 보통 중국이 정말로 분노했을 때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하겠다거나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식의 날선 경고들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주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뒤에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아주 힘 빠지는 소리를 덧붙였거든요. 여기서 이해관계자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상 이번 공격을 주도한 미국을 정당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 성명서가 발표되던 순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분위기는 말 그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러시아는 마두로가 체포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건 국제법을 짓밟은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소리쳤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 함께 미국의 남진을 막아내는 공동전선을 기대했을 텐데 정작 중국은 뒷문으로 미국과 악수하며 자기 목만 챙길 계산을 마쳤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러시아 외무계에서는 중국이 돈 앞에 의리를 팔아넘겼다는 아주 격렬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시아에게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앞마당에 꽂아둔 비수 같은 존재였지만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그저 떼인 돈을 받아내야 할 커다란 담보물일 뿐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성명서 어디에도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나 추가 조치에 대한 언급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규탄한다는 말은 그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체면치레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새로운 질서를 묵인하겠다는 항복 선언이었던 거죠.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몸을 낮춰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베네수엘라 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를 붙잡고 같이 침몰하느냐 아니면 마두로를 내주고 80조 원이라도 건지느냐의 선택지에서 중국은 아주 냉정하게 후자를 택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국이 단순히 돈 때문에 동맹을 배신했다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침묵과 굴복의 이면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무서운 계산이 깔려 있었거든요. 중국은 미국이 제안한 석유 보장이라는 사탕을 받아먹는 척하면서 사실은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유전지대에 박힌 자신들의 지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 했던 겁니다. 미국이 인정해준 채권은 이제 마두로라는 독재자의 불법적인 빚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에서도 반드시 갚아야 할 정당한 국가 채무가 되는 거니까요.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친구를 팔아서 빚독 촉장을 정당화시킨 셈입니다. 러시아가 이토록 분노한 진짜 속사정도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 역시 베네수엘라의 수조 원대의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 독단적으로 협상해버리면서 러시아의 채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돈줄을 쥔 중국의 비위는 맞춰줘야 하지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러시아의 목까지 챙겨줄 이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결국 중국의 실리주의 외교가 러시아를 외교적 고립 상태로 몰아넣은 겁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맺어온 반미연대는 돈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아주 허무하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중국은 마두로라는 짐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베네수엘라의 주인들과 대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을 비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주파나를 튕기며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중국의 계획대로만 흘러갈까요? 미국이 과연 중국에게 그렇게 순순히 노다지를 내어줄 리가 없잖아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잔인한 자원전쟁의 서막입니다. 8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놓았는지, 그리고 그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석유 담보 차관의 잔혹한 역사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이 위험한 밀월은 지금으로부터 약 19년 전이니 2007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지도자였던 차베스는 전 세계를 돌며 미국의 패권에 대항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마침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던 중국의 레이더망에 딱 걸려든 거죠. 그때 중국이 내민 카드가 바로 그 유명한 석유 담보 차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기름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계약이었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윈윈하는 전략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통째로 저당 잡는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국이 사회주의 형제 국가를 돕기 위해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돈을 퍼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이윤을 남기는 사채업자처럼 굴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아주 까다로운 부대 조건을 걸었어요. 빌려준 돈의 80% 이상을 반드시 중국산 장비를 사고 중국 건설사를 고용하는 데 써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결국 베네수엘라로 들어간 돈의 대부분은 중국 기업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다시 들어갔고, 베네수엘라에는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약 17년 전에 시작된 티나코에서 아나코를 잇는 초고속 열차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업비만 무려 10조 원이 넘는 대공사였고 당연히 중국 기업들이 독점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그 현장에 가보면 잡초만 무성한 채 녹슨 철골 구조물들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투입된 10조 원은 공중으로 분해되었죠.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돈을 여전히 중국에 갚아야 합니다. 집은 못 지었는데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한 건 약 10년 전부터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수입원인 석유 가치가 곤두박질 친 거죠. 예전에는 기름 한 드럼으로 이자를 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10드럼, 20드럼을 퍼내도 모자란 상황이 된 겁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고, 그 결과 물가가 수만 %씩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식당에서 빵 한 끼 먹으려면 돈다발을 자루로 들고 가야 하는 웃지 못할 비극이 일상화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로가 정권을 유지해야 내 돈을 받을 확률이 높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빌려주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미 80조 원이라는 너무 큰 돈을 쏟아부었기에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마두로의 무능함이 극에 달하면서 유전시설조차 관리가 안 되어 석유 생산량이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지자 중국도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마두로 체포작전에서 중국이 침묵한 진짜 이유입니다. 중국에게 마두로는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부도난 회사 사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거대 자본가가 나타나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정상화해 줄 테니 너희 채권은 일부 보장해 주겠다고 제안하니 중국이 마두로를 위해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의리보다는 입금이 우선인 게 바로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니까요. 자, 이제 중국은 마두로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미국이 설계한 새로운 판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무서운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돈을 지켜주겠다고 한 게 과연 순수한 호의일까요? 아니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매개로 중국을 자신들의 질서 안에 영원히 가두려는 더 큰 그림일까요? 이제부터는 미국과 중국이 베네수엘라 유전을 두고 벌이는 에너지 패권 전쟁에 소름 돋는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석유라는 건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연료가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는 곧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결정짓는 아주 무거운 권력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그토록 집착했던 진짜 이유인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50년 전부터 전 세계의 석유는 오직 미국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그런데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손을 잡면서 이 견고한 달러의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거래할 때 달러 대신 자신들의 화폐인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을 높이려 애를 써왔습니다. 이른바 페트로 위안화 시대를 열어서 미국의 금융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마두로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약 8년 전에는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겠다며 석유를 담보로 한 가상화폐인 페트로를 세계 최초로 발행하기까지 했죠. 당시 마두로는 이 페트로가 달러의 폭거로부터 베네수엘라를 구해낼 구세주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기술력도 없고 신뢰도 없는 독재 정권의 코인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결국 이 페트로 프로젝트는 거대한 사기극으로 끝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버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 과정은 아주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위안화 패권을 넓혀보려던 야심찬 계획이 마두로의 무능함 때문에 오히려 위안화의 신뢰도만 깎아먹는 꼴이 되었거든요. 베네수엘라가 빌려간 돈을 위안화로 갚겠다고 해봤자 그 돈으로 국제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중국으로서도 골치가 아팠던 겁니다. 결국 이번에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하고 베네수엘라 유전을 다시 달러 결제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겠다고 했을 때 중국이 내심 안도했던 건 바로 이런 지저분한 화폐 전쟁에서 일단 발을 뺄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번 거래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수치로 따져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우선 잃은 것은 남미 대륙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20년 가까이 공들여 쌓아온 반미 블록의 핵심 기지가 무너졌으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죠. 하지만 얻은 것은 훨씬 실질적입니다. 미국이 보장해준 채권 회수 권리 덕분에 휴지 조각이 될 뻔했던 80조 원의 채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미국이 관리하는 새로운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를 팔아서 내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중국이 빚 갚는 용도로 가져가게 될 테니까요. 쉽게 말해 중국은 명분이라는 자존심을 팔아서 원금 회수라는 실리를 챙긴 셈입니다. 미국도 남는 장사였습니다. 마두로를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앞마당인 남미에서 눈엣가시를 치웠고 다시 한번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된다는 페트로달러의 원칙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중국에게 떡고물을 조금 떼어주더라도 달러 패권을 수호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한 것만으로도 미국에게는 남는 장사였던 거죠. 이 과정에서 오펙 같은 국제 석유 기구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거대한 유전이 다시 시장에 풀리면 유가는 안정되겠지만 그 주도권은 이제 온전히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소름 돋게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이권을 나눠 먹을 동안 정작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독재자가 사라진 자리에 민주주의가 꽃피우길 기대했던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유전지대 주변에는 벌써부터 미국의 거대 석유 자본과 중국의 채권 관리단이 몰려들어 땅 따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보물인 석유가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강대국들의 빚잔치와 이익 배당에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죠. 이것이 바로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땅 밑에 금덩이가 묻혀 있어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고 외교적 전략이 부재하면 결국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베네수엘라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미의 지도는 마두로 체포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다시 그려질 겁니다.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를 넘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다른 남미 국가들로 눈을 돌려 또 다른 빚의 덫을 설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이 속에 담긴 에너지 안보와 금융 패권의 논리가 우리 대한민국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마두로를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마지막 자존심의 정체, 그리고 미국이 설계한 새로운 남미 질서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지각 변동은 단순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남미 대륙 전체가 이 냉혹한 강대국들의 수싸움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동지였던 중국이 자기네 빚을 지키기 위해 가장 끈끈했던 동맹인 마두로를 단 몇 시간 만에 외면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등 뒤가 서늘해졌을 겁니다. 이제 남미 국가들에게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패권에 맞서 싸워줄 든든한 형님이 아니라 언제든 나를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아주 냉정한 투자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 남미에는 석유 말고도 강대국들이 눈독을 들이는 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이죠. 약 3년 전부터 전 세계는 전기차 배터리 전쟁에 돌입했고 칠레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로 이어지는 리튬 삼각지대는 제2의 중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썼던 방식 그대로 이 리튬 삼각지대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 마두로 사태를 통해 미국이 남미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공들여 쌓아온 리튬 공급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이제 석유를 넘어 리튬까지 남미의 모든 핵심 자원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 할 것이 뻔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중국의 대외 투자 비중을 보면 예전처럼 무작정 돈을 빌려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망한 핵심 기업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80조 원이라는 거금을 떼일 뻔한 뒤로 중국의 전략이 아주 영악해진 거죠. 이제 그들은 나라를 통째로 상대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알짜배기 자산만 쏙 빼먹는 핀셋 투자를 선호합니다.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중국이 보여준 유연함은 사실 이런 전략적 변화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폭풍 속에서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까요? 우리나라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강대국들이 석유와 리튬을 두고 벌이는 이 비정한 게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의 사례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외교적 전략 없이 감정적인 노선만 걷다가는 우리도 언제든 강대국들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매물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마두로를 벌인 이유가 정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뼈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던 그날 베이징의 외교부가 6시간 동안 침묵하며 기다렸던 건 미국의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건 자신들의 투자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몫이 보장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결국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동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국익만이 있을 뿐이죠. 이제 베네수엘라의 유전에는 성조기가 꽂히고 그 유전에서 나오는 기름은 중국의 항구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겉으로는 으르렁대며 싸우는 것 같은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베네수엘라라는 희생양을 사이에 두고 아주 정교한 공동 경영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 기괴하고도 비정한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나라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던 그 긴박한 순간에 우리가 목격한 중국의 6시간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아주 치열하고도 냉정한 비즈니스 미팅이었던 셈입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형제 국가라고 지켰으며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이 선택한 건 낡은 동맹의 의리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들어올 80조 원의 채권이었습니다. 마두로라는 한 개인의 몰락보다 중국에게 더 중요했던 건 자신들이 베네수엘라 땅 밑에 묻어둔 거대한 자본의 안전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80조 원이라는 거대한 빚은 한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둘째, 겉으로는 으르렁대던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석유와 채권이라는 실익 앞에서 아주 손쉽게 비밀스러운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이나 도덕적 정의는 없으며 오직 국가의 이익만이 유일한 나침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며 단순한 구경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강대국들이 자원을 어떻게 무기화하고 부채를 통해 타국을 어떻게 종속시키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해요. 감정적인 외교나 막연한 동맹의 환상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데이터와 국익에 기반한 냉정한 시각을 기르는 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